안녕하십니까. 국립순천대학교 백수희입니다. 저는 약사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팩트시트 2024 내용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당뇨 팩트시트에서 30세 이상 성인에서의 당뇨 유병률은 2021-22년 통합 15.5%, 65세 이상에서는 29.3%였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11.8%에 비해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몇 년간은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41.1%, 65세 이상에서는 47.7%로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전단계의 인구가 높습니다. 치료를 받는 경우는 10명 중 7명 밖에 되지 않고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잘 조절되는 경우는 3명 중 1명으로 2년 전에 비해서 당뇨병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당뇨병 진단자의 89%가 경구혈당 강화제로 치료 중이고 인슐린 주사제로 치료하는 환자는 6% 수준입니다. 당뇨병과 동반한 동반질환 현황입니다. 절반이 비만을 동반하였고 2단계 이상의 비만이 11.6%, 체질량 지수 35 이상의 3단계 비만이 2.2%입니다. 복부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은 61%, 여성에서 더 높은 복부 비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30세 이상 당뇨 환자 중 거의 60%에서 65세 이상은 73%에서 동반하고 있고 60% 정도에서 혈압 조절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30세 이상 당뇨병 중 74%에서 동반하고 있고 65%에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유병자 중 혈당, 혈압, LDL 콜레스테롤 모두 목표치로 조절된 비율은 15.9%였습니다. 65세 이상 당뇨, 노인 당뇨 환자에 비해서 청년 당뇨병 환자에서 정상 체중은 5%밖에 되지 않고 결국 10명 중 9명이 비만에 해당됐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제 치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제 이상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비율도 현재 8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물 성분별 패턴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설포닐 우레아 사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0년 이후로는 메트폴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DPP-4 이니비트 사용이 꾸준히 증가해서 메트폴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SGLT2 억제제 처방이 늘고 노인에서는 DPP-4 억제제 처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 진료 지침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정도가 지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고 금년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발표 전이라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당화혈색소 6.5 이상, 공복혈당 포도당 126 이상, 그리고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에서 200 이상 또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포도당 200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있어서 정상적인 범위인 100 미만, 140 미만 이 사이에 있는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그리고 이것이 중합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선별검사는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경구포도당 내성검사로 합니다. 최근에 젊은 청년층에서의 당뇨병이나 전단계 유병률 그리고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40세 이상 또는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이상에서 선별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2023년 지침에서는 35세 이상과 위험인자가 있는 19세 이상 모든 성인에서 매년 당뇨병 선별검사를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 위험인자 중에 복부 비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당뇨에서는 미세혈관,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데 성인에서 2형 당뇨병은 당화혈색소 6.5 그리고 1형은 7.0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면서 그 지표를 혈당 조절 목표에 추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표 혈당 범위 70에서 180 이내 조절되는 시간이 70%를 초과해야 하고 그리고 70 미만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4% 미만, 특히 54 미만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은 1% 미만이 되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혈당 조절을 모니터링할 때 1형과 인슐린을 투여받는 2형 당뇨병 성인은 당화혈색소 즉 A1C와 자가 혈당 모니터링 이외에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 장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한 영양요법에서는 비만한 성인이 5% 이상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기 위해 총 열량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감수성, 혈당,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이 다 개선되며 다만 인슐린 또는 설포닐 우레아를 사용 중일 때는 혈당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혈당을 조심하고 또 SGLT2 억제제 계열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케토산증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권장 섭취 비율은 없지만 탄수화물 섭취량 감소가 혈당 개선에 효과적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혈당 개선과 체중 감량,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대해서 장기적인 이득을 입증한 그런 지중해식, 채식, 저지방식, 대쉬, 저탄수화물식 식사 패턴이 환자 선호도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한적 권고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의 운동관리입니다. 환자 역시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운동 전 환자의 혈당 수치에 따라서 개별화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변화에 유의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모두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이상으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 3일 이상 하고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도록 합니다. 저항 운동은 주 2회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가 충분히 운동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중강도 유산소 운동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 권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장시간 앉아있는 환자보다는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히 활동할 때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여 한 번에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권고를 추가했습니다. 비만한 2형 당뇨병 환자는 체중을 5% 이상 감량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영양요법과 운동요법으로 목표 도달이 어렵다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항비만제를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료 지침에서 장기 사용 가능한 항비만제를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가능한 약물로서 오를리스타트, 날트렉센 부프로피온, 리라글루타이드, 펜타민, 토피라메이트, 세마글루타이드가 있고 3개월 투약
시작한 후에도 체중이 5%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약을 바꾸거나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에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지침입니다. 고혈압은 당뇨에서 미세혈관, 대혈관 합병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가정 혈압 측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혈압 조절의 목표는 140, 90 미만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표적 장기 손상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강하게 130, 80 미만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라 하면 나이, 흡연, 비만, 이상 지질 혈증,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해당이 됩니다. 약물로는 ACE 이니비터, ARB, 베타 차단제, CCB, 이뇨제를 1차 약제로 권고하고 있고 알부민뇨나 관상동맥 질환을 동반했을 때는 주의해 가면서 ACE 이니비터, ARB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CE 이니비터, ARB 두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베니핏이 없고 오히려 고칼륨 혈증과 급성 신장 손상 등 부작용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뇨에서 지질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지질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교정 후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데 1차 약물로는 스타틴을 사용하고 중성지방이 500 이상으로 높다면 페노필보레이트, 오메가3 지방산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침 중에 있는 지질 관리의 1차적인 목표는 LDL 콜레스테롤 조절이며 그 조절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특성, 즉 심혈관 질환, 표적장기 손상을 포함한 동반 질환, 그리고 위험인자, 당뇨 유병 기간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표를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병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표적장기 손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70 미만 표적장기 손상이나 3개 이상의 심혈관 위험인자를 동반한 경우는 역시 조금 더 강하게 55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병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이런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100 미만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 약물치료입니다. 일형 당뇨병의 치료 원칙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인슐린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요법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가혈당 측정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량, 활동량, 현재 혈당 상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히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도 그 적절한 인슐린 요법이 가능하도록 개별화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인에서는 당뇨병증 사망률 감소 입증되어 있는 집중 인슐린 요법이 권고되고 이제 다회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에서는 초단기 작용 인슐린 아날로그나 장기 작용 아날로그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는 기존의 중기 작용이나 단기에 비해서 야간 식후 저혈당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헤모글로빈 A1C 수치도 더 감소하고 체중 증가도 덜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형 당뇨병 치료 약물은 이와 같이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알고리즘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반 질환, 약물의 혈당 강화, 체중에 대한 효과 정도, 저혈당이나 부작용 위험도, 환자의 수용성, 삶의 가치, 비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가 아주 심한 고혈당, 즉 A1C 9 이상이라면
그리고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면 인슐린 치료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동반 질환을 파악해서 심혈관 질환, 심부전, 만성신장질환 각각의 경우에 이익이 입증되어 있는 약물을 우선 선택하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을 동반했다면 GLP-1 작용제 또는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치료를 우선 시작하고, 심부전을 동반하고 있다면 SGLT2 억제제, 그리고 알부민뇨가 있거나 추정사구체 육아율이 감소한 신장 질환인 경우는 SGLT2 억제제를 우선 사용하고 금기가 없는 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약물 치료 시에는 메트폴민을 우선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거나 목표 수치보다 1.5 이상 높다면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메트폴민은 혈당 강화 효과가 우수하고 체중 증가시키지 않고 저혈당 위험이 낮고 또 경제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당뇨병 학회에서 첫 혈당 강화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최근에는 지금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랬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복부 불편감, 오심구역 등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중증 간장애나 신장장애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구체 요가율 30 미만이면 사용 금기입니다. 혈당 조절 실패를 낮추기 위해서 또 진단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을 줄이고 이 경우 당뇨병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한 혈당 강화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때는 경구약에 주사제까지 포함하는 병용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슐린보다는 GLP-1 작용제를 먼저 병용을 할 수 있습니다. GLP-1 작용제 또는 기저 인슐린 단독으로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두 약물을 함께 병용할 수도 있고, 이후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슐린 강화요법을 합니다. GLP-1 작용제는 인슐린에 비해서는 저혈당 위험도 낮고 체중 감소 효과도 크고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사 횟수로 인한 거부감도 줄여줄 수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그런 어떤 작용에 대한 근거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관 부작용은 드높고 또 메트폴민하고 술포닐 우레아 병용 후에도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용이 제한되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당뇨 환자의 동반질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혈당 관리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카디오 레날 센트릭하게 동반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선 선택하는 약제가 달라지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SGLT2 억제제와 GLP-1 작용제가 있습니다. 국내 지침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CBD 또는 심부전, 신장 질환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GLP-1 또는 SGLT2 억제제 약물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GLP-1 약제는 여러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급여 제한의 사유로 널리 처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당 강화제 종류와 혈당, 체중에 대한 작용, 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표인데, 약물들에 대해서는 약사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면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뇨병 환자의 부작용, 합병증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증 저혈당이 반복된다면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 장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에서 자율신경계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 저혈당 무감지증을 의심해서 평가하도록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혈당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심혈관계, 내혈관계 등 다양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저혈당 환자들에 대해서는 15-15 룰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혈당이 70 미만인 경우 환자가 그리고 의식이 있으면 15g의 당을 섭취하고 15분간 휴식한 후에 다시 혈당을 측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때 권장되는 당의 종류는 각종의 빨리 작용을 하는 단순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하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등 지방이 함유된 간식은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뇨성 신장질환에서는 알부민료가 있거나 사구체 여가율이 20에서 60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신장 쪽에 이익이 입증이 되어 있는 SGLT2 억제제 사용을 권고하고, 이것을 신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부민료가 있고 사구체 여가율이 감소되어 있으면 혈중 칼륨이 정상인 2형 당뇨병 환자인 경우 심혈관 신장이익이 입증되어 있는 비스테로이드 미네랄 콜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 즉 피네레논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혈관 위험이 높은 2형 당뇨병에서 알부민료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이 심혈관이나 신장에 이익이 입증되어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GLP-1 작용제의 경우는 사구체 여가율 감소나 신대체 요법에 대한 효과는 아직 그 근거가 부족하고 주로 알부민료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알부민료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2형 당뇨병 환자한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고혈압과 알부민료를 동반한 당뇨 환자한테 ACE 이니비터 또는 ARB 사용을 권고하는데, 혈압이 정상인 환자한테 예방 목적으로 이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으로서 기존의 2형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이란 제목에서 당뇨병 케토산증과 고혈당 고삼투질 상태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전신 상태가 불량한 고혈당 환자는 당뇨병 케토산증 또는 고혈당 고삼투질 상태 HHS를 의심해야 되고, 특히 SGLT2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인 경우라면 유글라이세믹 DKA, 즉 혈당은 정상이더라도 케토에시도시스가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 DKA와 HHS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손실된 체액에 대해서 수액을 보충하고 이후에 인슐린 치료를 하고, 또 인슐린이나 대사산증 교정으로 인해서 혈청의 포타슘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칼륨 수치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때 포타슘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수 상황에 있는 환자, 특히 입원에서 이 혈당 관리는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권고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인 경우는 SGLT2 억제제와 GLP 제제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SGLT2 억제제는 케토산증 위험 증가 그리고 요로 감염 가능성 때문에 수술 전에 3-4일 전에 투여를 중지하고, GLP-1 제제는 위장관 장애 부작용하고 관련돼서 전신 마취를 하면 위내용물이 역류하거나 또는 폐 에스피레이션 이런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또는 당일에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당뇨병이 동반되었다면 주상기 합병증을 낮추기 위해서 자가혈당 측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서 혈당 조절 목표는 공복 95 미만이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합니다.
임신 당뇨병 있는 산모는 출산 후에도 2형 당뇨로 진행이 될 위험이 10배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고, 4 내지 12주에 75g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하고 이후에도 매년 스크리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 대사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 수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혈당 조절 목표는 당하 혈색소 7.5 미만 이지만 노인인 경우는 환자마다 여러가지 특성들이 다르고 노쇠 정도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침에서는 1형 당뇨병 노인에서 저혈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 연속 혈당 측정을 권고하고,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하는 2형 당뇨 노인도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고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연속 혈당 측정을 고려하도록 제한적 권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2형 당뇨병 환자인 경우는 혈당 조절 목표가 A1C 7.0 미만이고, 소아청소년한테 허가된 약물인 메트폴민 단독요법으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메트폴민과 기저인슐린을 병용했는데도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이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12세 이상의 2형 당뇨 소아 환자한테서 2단계 이상의 비만이 동반되어 있다면 리라글루타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동반 질환이 있을 때는 비만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음을 역시 제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인데요. 최근에 이것이 대사 관련 지방간 질환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죠. 2형 당뇨 성인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사이아졸리딘 디온 그리고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메트폴민, 비타민 E, 스타틴 또는 UDCA 등의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비만을 동반한 2형 당뇨 성인인 경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치료를 위해서 비만 수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역시 제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한테서 백신 접종으로 일반적 권고하는 종류로는 최근 개발 중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15가, 20가 폐렴 사스말 백신, 코비드-19 백신이 있으며 새로 출시된 제조합 대상 퍼진 백신 등에 대한 기술도 지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과 미국 등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에 대한 권고안 그리고 이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1형 당뇨병 승인과 그리고 인슐린 주사요법을 하는 2형 당뇨병 승인에 있어서 연속 혈당 측정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다만 인슐린 주사를 하는 2형 당뇨 승인은 이 상시적 사용이 제한적 권고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번에 2025년 앞으로 곧 변경될 개정안에서는 일반 권고로 상향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별로 혈당 단계별로 혈당 목표도 더 세분화하고 목표 혈당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시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 기기의 그 기능에 대한 기준은 우측에 있는 표와 같으며 보통 기본적으로 목표 혈당 범위인 70에서 180 이내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70% 이상을 초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임 인 레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지침에서는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원치 않는 경우, 또는
비인슐린 치료만 사용하는 2형 당뇨병 성인은 주기적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 인슐린 주입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1형 당뇨병 성인에서 저혈당 위험과 당화혈색소를 모두 낮추기 위해서 자동 인슐린 주입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연속 혈당 측정으로 얻은 혈당 수치에 따라서 기저 인슐린 주입 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연속 혈당 측정과 인슐린 펌프 사용은 환자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 인슐린 주입기기나 센서 강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 1형 당뇨 성인, 또는 다회 인슐린 주사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2형 당뇨 성인에서 다회 인슐린 주사 또는 고식적 인슐린 펌프의 선택은 결국 각 개인의 선호도와 의료 환경,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 즉 비용 등이겠죠, 고려해서 개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 장치는 보통 14일을 지속적으로 혈당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주며 프리스타일 리브레 등의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 후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AGP 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AGP 보고서는 일간 혈당 수치를 14일을 계속 중첩을 하면 14일 동안의 시간별 변동을 보여주게 되죠.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야간 50%, 즉 14일의 그 변동의 50% 선의 그 이동 방향을 보고는 하루의 기저 인슐린 용량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주간의 50% 선의 이동 방향을 보고는 탄수화물 개수, 교정 개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만일 일간 변동성이 큰 시간대라면 이제 식사라거나 아니면 인슐린의 양 등을 조절해서 이 변동성을 완화하도록 계속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GP 보고서에는 14일간의 일간 변동성, 그리고 좌측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14일 동안의 하루하루의 전체 프로파일이 쭉 작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목표 혈당 범위 내에 있는 비율, 우리의 원래 기준은 70% 초과가 목표죠. 실제 환자의 그 정량적 지표들이 함께 제시되고, 이것은 또 동시에 환자 동의하에 주치의에게 실시간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 혈당 측정 기기 또는 스마트 인슐린 펜, 인슐린 펌프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최신 의료기기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환자 중심 또 데이터 기반 당뇨병 관리가 더욱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실효성 있게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적절한 진료 지침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당뇨병 진료 지침 9판이 나올 전망입니다.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사 등의 검색을 통해서 개정 지침에서 예상되는 주요 변화들의 방향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연속 혈당 측정, 인슐린 펌프, 디지털 헬스 기기의 활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관련 권고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에 있어서는 2023년에는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요법을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권고를 했었는데, 새로 개정될 때에는 이를 더 세분화해서 다회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시적 사용에 대해서 일반적 권고로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슐린 펌프 사용에 있어서도 연속 혈당 측정과 연동된 자동 인슐린 주입 ADI라고 하죠. 이 기기를 사용 가능한 모든 1형 당뇨병 성인에게 기존에는 제한적 권고였었는데 역시 일반적 권고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뇨병 자기 관리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일반적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형 당뇨병 약물 치료를 더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혈당 조절 목표 도달을 위해서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적극 고려하도록 명시한다고 하며,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제 병용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급여 적용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또 2형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서 더 이상 메트폴민을 1차 약제로서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 당뇨병 학회도 2024년부터 메트폴민 1차 약제를 삭제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여러가지 가격도 저렴하고 뭐 사실 효과는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게 요즘처럼 이제 혈당 강화만이 아니라 다른 동반질환 관리 그리고 뭐 환자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권 이런 대전제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 비판도 있어 왔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좀 완화를 해서 메트폴민 1차 이 항목을 삭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나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 환자한테서 베니핏이 있는 SGLT2 억제제나 GLP-1 작용제에 대한 기존 권고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하여 세마글루타이드, 털제파타이드의 신부전 베니핏을 보여준 최근 연구 결과들을 조금 더 반영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2형 당뇨병 치료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약물 선택하는 알고리즘에도 사실 큼직한 변화를 지금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약물들의 선택 및 조기 병용요법을 통해서 혈당 조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부전, CKD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SGLT2 억제제, GLP-1 작용제 사용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축은 명확하게 하면서 이러한 치료들이 환자 특성에 따라서 더 역동적으로 전환 또는 동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혈압과 비만 약물 치료인데요. 먼저 고혈압 치료 목표는 기존 진료 지침에서 고위험군 130, 80, 저위험군 140, 90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판에서는 위험도 분류와 무관하게 모든 당뇨병 환자의 혈압 목표는 130, 80 미만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기준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관련 근거들이 더 축적이 되면서 130, 80으로 통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고혈압제 2제 병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150, 90 이상인 환자들은 2제 병용을 초기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지만 우리는 160, 90 이상에서 권고하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한편 비만 당뇨 환자에서 항비만제 사용을 기존에는 제한적 권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일반적 권고로 상향을 해서 비만 약물 치료의 적극적 권고 기조를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 2형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비만율 증가에 따라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그 성인에 비해서는 의학적 근거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용 가능한 약물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진료 지침에서는 선별검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빨리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10세 이상 또는 사춘기 이후 소아청소년한테 과체중 이상이면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선별검사를 권고했었는데 개정판에서는 이 과체중이라는 그 기준을 체질량 지수 85, 100분위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치료 목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화혈색소 조절 목표를 기존의 7.0에서 6.5로 강화하고 진단 즉시 약물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해서 장기간의 고혈당 부담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강하게 낮추도록 합니다. 또한 비만 대사수술에 대한 권고도 기존에는 성장 상태를 평가 후에 시행해라 라고 했었던 것을 성장이 완료된 경우에 한 해라고 명확하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 개정될 진료 지침에서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연속 혈당 측정,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또 약물 선택에 있어서 환자 중심의 다양성, 역동성 강화, 적극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고혈압 비만 관리, 장기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의 치료 강조 등이 이번 개정에서 핵심적인 변화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환자 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치료 옵션들을 더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뇨병 치료제 중에 근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그 활성 성분이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혈당 조절에 있어서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췌장세포의 GLP-1 수용체에 결합해서 식사에 반응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 감소, 위배출의 지연이 발생해서 체중 감소를 촉진해 줍니다. GLP-1은 혈당과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체중 감소와 신경세포의 GLP-1 수용체 활성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염증을 약화시키고, T세포의 수용체 활성화 통해서 직접적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또 여러 장기의 리셉터를 표적으로 해서 합병증을 감소시킵니다. 원래 혈당과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개발됐지만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대사성 질환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또한 다양한 신경,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제의 여러 가지 유용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은 가운데, 작년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올해의 임상적 진보라고 언급한 GLP-1 약물에 대한 4가지 연구 결과를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렉트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에서 세마글루타이드의 심혈관 효과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비만이 증가하고 또 BMI가 심혈관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비만 치료 약물이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심혈관 사건 감소를 일관되게 입증하지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세마글루타이드가 당뇨 환자 대상 연구에서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는 입증되어 있지만, 비당뇨군에 대해서 이런 임상연구 RCT로 된 것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비당뇨 비만 성인 총 17,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서 주 1회 피하 주사로 세마글루타이드 2.4mg을 3년 이상 투여하면서 심혈관계 주요 사건 메이스라고 하죠. 뇌졸중, 심장마비, 사망 위험 등을 봤었을 때 20% 정도를 낮춰줬다고 합니다. 평균 39.8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이처럼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non-fatal 심근경색, non-fatal 뇌졸중의 발생률을 위약보다 우월하게 감소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1차 평가 지표의 해저드 레이시오가 0.8, 즉 20% 정도 감소시켜줬다라고 하죠. 왼쪽을 보면 기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들 중에서 체중도 평균 9.4% 감소하고 허리둘레도 7.6cm 감소, 그 외에 헤모글로빈 A1C, CRP, 혈압, 지지 수치, 신장 기능 등 대사 관련한 2차 지표 모두 개선되었고, CRP는 37.8% 감소했습니다. 우측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약물 중단율은 위약보다 좀 높았지만 이중 위장관 부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률은 오히려 위약보다 더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가 없는 비만 성인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기존의 치료 전략을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사지표 개선 및 낮은 심각한 이상 반응 발생률 때문에 안전성과 효능 모두 우수할 것으로 평가되고 심혈관 질환의 2차 예방 영역에서 비당뇨 비만 환자에게 어떤 치료 옵션으로서 가능성을 입증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실렉트 임상시험이 비당뇨 비만 환자한테서 세마글루타이드의 심혈관 효과를 본 것이었는데, 이와 별도로 이 연구의 데이터 중에서 체중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다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208주, 즉 4년에 해당이 되죠. 그쳐서 이제 추적 관찰한 그런 결과 세마글루타이드는 평균 10.2% 체중 감소를 보여서 위약하고 유의한 그런 차이를 보이고, 허리둘레, 허리신장 비율도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체중 감소 효과는 성별, 인종, 체형 또는 지리적 배경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고, 심각한 이상 반응 발생률은 위약보다 더 낮았습니다. 근데 체질량 지수가 낮은 군일수록 약물 중단율은 사실은 더 높았지만 전반적인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세마글루타이드 투여 항군과 위약 투여군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체중 감량의 비율 보고 있습니다. 5%, 10%, 15%, 20% 이상 체중 감량을 달성한 비율이 세마글루타이드에서 각각 67%, 44%, 22%, 11%에 비해서 위약군은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체질량 지수 그 카테고리별로, 즉 비만도별로 환자의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왼쪽의 세마글루타이드군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2년 104주가 지난 후에 비만 환자가 대폭 줄고, 특히 고도 비만 환자 비율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환자의 성별, 체질량 지수, 인종 등등 주요 특성별로 서브그룹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위약과 세마글루타이드의 이제 효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으로서, 예를 들어서 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이 디퍼런스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반면에 처음에 그 체중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 하위 그룹 환자에서는 별로 차이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가 없는 심혈관 질환 동반 비만 환자에서도 장기간 체중 감량 및 건강지표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안전한 약물이며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일관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하고 만성질환의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약제로서 평가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임상입니다. 플로우 임상은 제2형 당뇨와 만성 신장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장 고위험 성인 대상으로 세마글루타이드를 피하 주사했었을 때 신장 심혈관의 예후 개선 효과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2형 당뇨병은 선진국에서 CKD, 즉 신장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고, 또 이들 환자는 신부전, 심혈관 사건, 사망률의 비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라스 억제제, SGLT2 억제제, 피네레논 등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한테서 심기능 저하와 사망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또 GLP-1 작용제의 신장 보호 효과는 기존의 심혈관 중심의 연구에서 일부 시사가 되었지만 신장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아직 임상 근거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8개 국가 387개 센터에서 3,500여 명의 성인 대상으로 주 1회 피하 주사를 했습니다. 중간 분석에서 중간 관찰 기간인 3.4년에서 1차 평가 변수가 복합
지표였는데 신부전 발생, 추정 사고체율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심혈관 또는 신장 관련 사망을 포함하는 그런 복합 지표의 해저드 레이시오가 0.76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위험을 24%나 감소시키고 충분한 효과로 판단되어서 연구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 외에 보도평가 결과 중에서 연간 사고체 일괄로 감소가 위약군에 비해서 감소 그 기울기가 유의하게 완만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이제 환자 특성별로 신장 효과를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로 분석을 했는데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보면 우측에 SGLT2 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서 결과가 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 중에 하나가 연구가 시작할 때 그 시점에는 아직 SGLT2 억제제나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미네랄 코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가 신장 보호 용도로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약물을 투여받은 참가자가 인클루전 대상에 많지가 않아서 이 연구 안에서 이 SGLT2 억제제와 병용요법의 영향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로우 연구는 세마글루타이드가 CKD를 동반한 2형 당뇨 환자한테서 주요 신장 사건, 심혈관 사건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춰주고 신장 기능의 저하 속도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특히 SGLT2 억제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효과를 보여서 고위험 환자군에서 라스 억제제, SGLT2 억제제, 피네레논 등과 초기 병용요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스텝 HF-PEF 임상입니다. 이 임상은 BMS 30초가인 비만을 동반한 심박출률 보존 신부전 HF-PEF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입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이 HF-PEF는 신부전 환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비만 환자한테서 증상이나 예후가 나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존 치료는 증상 개선보다는 주로 사망률이나 입원을 얼마나 개선하느냐 하는 그러한 결과들에 치우쳐져 있었고 비만형 HF-PEF를 표적으로 한 약물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GLP-1 작용제가 체중 감량, 대사위험 개선 효과가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GLP-1 약제가 HF-PEF에서도 어떤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지 기능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529명 대상으로 세마글루타이드나 위약을 추가해서 증상 개선 및 신체 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1차 평가 지표인 KCCQ-CSS 점수는 기능평가 점수인데 세마글루타이드군에서 평균 16.6점 상승해서 위약군 대비해서 7.8 이상 더 향상되었고 체중의 변화도 평균 13.3 감소해서 위약보다 10.7%포인트 더 큰 감량을 보였습니다. 기타 6분 긋기 거리 또는 C반응성 단백질, NT-proBNP 수치 등 생리학적 지표들도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CRP 수치나 또는 NT-proBNP 수치 등의 개선을 통해서 항염 효과가 있고 또 신부전의 혈력학적 이점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복합 종합 지표 분석에서도 윈 레이시오가 1.2로 세마글루타이드가 통계적으로 우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부전 관련 입원이나 응급실 내원 발생률도 현저히 감소했고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률은 위약군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러한 개선 효과들이 체중 감소와 관련한 항염, 혈력학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세마글루타이드는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증상 및 신체 기능 개선, 염증 지표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라는 최초의 약제이고 신부전 사건 감소 및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했고 비만형 HF-PEF에 대한
첫 번째 잠재적인 치료 옵션으로서 향후 치료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HF-PEP DM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앞서 있었던 스텝 HF-PEP 연구에서 2형 당뇨병을 동시에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서 증상 개선과 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인데,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HF-PEP, 즉 신부전이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비만과 2형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한테서 증상과 예후가 가장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약물 치료가 없고,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기존 약제들이 또 이러한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따로 한 연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험 환자군을 처음으로 대상으로 해서 세마글루타이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입니다. 616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52주간 치료 후에 기능 개선을 본 KCCQ CSS 점수가 위약보다 7.3 더 개선되고 체중은 6.4%포인트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2차 지표인 6분 걷기 거리, CRP, NT-프로의 BNP 수치, A1C 등 이러한 지표들도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신부전 입원, 응급실 내원 발생률도 60% 이상 감소했다고 하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오히려 더 낮고 기타 저혈당 등의 부작용의 증가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가 당뇨를 동반한 비만형 HF-PEP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과 기능 향상을 유도한다라고 보여주고, 기존 약물과 어떤 병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여러 CRP 등의 여러 생리학적 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체중 감소 외에도 다중적인 기전, 즉 항염 또는 이제 이 신부전에서 혈력학적인 어떤 병민화, 근골격 기능 등의 어떤 임상적 개선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고, 특히 당뇨가 없는 신부전 환자 대상의 앞서 연구보다 비교를 한다면 체중 감량이 40% 정도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 개선 등의 임상적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체중 감량 외에 또 다른 기전이 핵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이제 웨이트 로스 이펙트냐, 아니면은 티슈에 다르게 또 작용하는 티슈 이펙트가 별도로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좀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4가지 임상 연구 결과들 중에서 신부전 환자에서의 데이터만 따로 모아서 풀링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박출률이 보존되고 있는 신부전 HF-PEP라고 했죠. 이것이 가장 흔한 유형의 신부전인데, 특히 과체중, 비만 또는 2형 당뇨 환자한테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군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분석을 한 목적은 스텝 HF-PEP 임상시험에서 신부전 관련 증상과 신체적 제한을 개선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이들한테서 신부전 관련 사건 발생도 감소시키는지 이런 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리했습니다. 근데 스텝 HF-PEP 환자는 원래 비만 관련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나머지 2개, 즉 셀렉트 임상과 플로우 임상은 신부전 환자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비만이 있는 환자 또는 2형 당뇨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2개 연구의 경우는 연구자가 신부전이 있다라고 보고한 환자만을 추출하여 데이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1차 평가 지표에서 세마글루타이드는 신부전 환자의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 악화라고 하는 이러한 복합 위험을 31% 감소시켰다라고 하고, 심부전 악화만을 봤을 때는 거의 41%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하지만 심혈관 사건 단독으로는 감소는 시켰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찰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이벤트 감소 추세는 일관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위 그룹 분석을 한 것 중에서 하나만 떼왔는데, BMI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군에서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효과에 있어서 체질량 지수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링 분석은 심부전 환자한테서 세마글루타이드가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치료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심부전 사건의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치료제로서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GLP-1 작용제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약물을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 20년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 패턴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한 한 2,100여 명의 2형 당뇨병 환자의 처방에서 SGLT2 억제제는 25.7%로 좀 높았던 반면에 GLP-1 작용제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었는데, GLP-1 수용체 작용제는 급여 기준도 제한되어 있고, 또 실제 이 약이 처방되는 게 내분비내과 중심으로 처방이 되고 있고, 또 환자들이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 급여 기준에 따르면 인슐린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또는 메트폴민과 설포닐 우레아를 병용 투여했는데도 혈당이 조절 안 되는 환자 중에서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거나 인슐린 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일 경우에만 GLP-1 작용제의 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GLP-1 작용제 사용이 갑작스럽게 크게 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혈관계 신장 보호를 위해서 GLP-1 작용제가 고려되는 환자라면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또 혈당 강화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DPP-4 억제제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국내에서 솔루션2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메트폴민에 추가해서 제미글립틴, DPP-4 이니비터인 제미글립틴과 SGLT2 이니비터인 다파를 듀얼 애드온을 하여 3제 병합했었을 때 각각 하나씩만 추가한 2제 병합군들과 비교해서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더 감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3제 병용요법으로서 메트폴민,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가 현재 국내에서는 심혈관 보호 효과, 혈당 조절 효과를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국내 급여 체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DPP-4 억제제를 포함하는 복합제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으로서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